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3년 2회 실기 기출보건 문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1번입니다. 내부 노동 시장의 형성 요인 3가지를 쓰시오. 네, 3가지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이제 좀 빈번하게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부 노동 시장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노동시장이 내부로 옮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업 내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 기능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 내로 옮겨진 현상을 설명하는 게 내부 노동시장 이론이다. 이제 폐쇄적이란 의미겠죠. 외부 노동시장과의 교류가 거의 없어요. 특정 경우만 제외하면 외부 노동시장과 교류가 없습니다. 신규 채용, 복직, 능력 있는 자를 초빙할 때만 외부의 인력을 데려오고 나머지는 다 내부에서 해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회사에서,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이유,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가는데 이 내부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죠. 승진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부 노동시장은 임금이 아니라 승진 제도가 이런 동기부여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정리를 하시고 같이 정답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요인, 숙련의 특수성, 숙현관이에요. 숙련의 특수성, 숙현관, 현장훈련, 관습, 기업 내의 관습. 그래서 숙련의 특수성이라고 하면 기업 고유의, 기업 내부 노동력에 의해서 고유의 숙련이 축적된다. 현장훈련, 현장 담당자만의 노하우로서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직접 전수하게 된다. 그 기업 내부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죠. 숙련의 특수성도 그렇고 현장훈련도 그렇고 마찬가지 기업 내 관습, 작업장에서는 선례에 의존하는 업무 관행, 규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고용의 안정성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숙현관, 숙현관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 3가지와 함께 출제되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더 많이 됐어요. 그래서 별 4개의 빈도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방금 정리를 했고 장점 3가지 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점, 고임금 및 장기 고용 유지를 위한 지불 능력 보유. 노동시장이 고인물이잖아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장기 근속을 해요. 장기 근속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불 능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부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으로는 동기부여 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승진 제도가 이제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승진 배치 전환을 통한 동기 유발의 효과. 다음,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게 용이하다. 장기 근속을 하니까 이런 인재 확보를 하고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숙현관, 고장 승인까지 암기하시면 돼요. 숙현관, 내부 노동시장이죠. 숙현관 내부 고장 승인,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3가지, 장점 3가지 정리했습니다. 2번입니다. 보디는 직업 문제를 진단할 때 심리적 원인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보딘이 제시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5가지. 이거는 직업 문제 유형 분류죠. 3 인물이 있습니다. 직업 문제 유형 분류. 누구죠? 보딘, 크라이티스, 윌리엄슨. 요 3명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이 3명이 이야기한 직업 문제 유형 분류. 암기를 하셔야 하고요. 이 문제는 보딘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딘은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이죠. 그래서 정신역동적,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분석적 기반에서 나온 직업 상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욕구, 발달 과정을 중시했어요. 직업 선택에 미치는 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했다. 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했기 때문에 보딘은
직업 문제의 원인을 설명할 때 심리적 원인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딘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5가지.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같은 문제인데 제가 편집하다가 한 번 더 넣었네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죠? 네,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합니다.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합니다. 자아 갈등이고요. 정보의 부족, 의존성, 불안하고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입니다. 확신의 부족, 확신의 결여, 이렇게 5가지.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아 갈등, 내적 갈등이죠. 둘 이상의 자아 개념 간의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네, 둘 이상의 자아 개념이 서로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심리적 원인. 다음, 정보가 부족해서 직업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의존하는 성향. 그리고 직업 선택에 대해서 불안.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 혹은 타인이 바라는 것, 이게 충돌하는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다음, 확신의 부족. 직업 선택, 직업 결정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면 어려움을 겪겠죠. 이렇게 5가지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롭퀴스트 데이비스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여기서 직업 적응 방식의 유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롭퀴스트 데이비스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요거 한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직업 적응 이론은 직업 적응에 대해서 조화의 개념으로 설명한 이론입니다. 조화라는 개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조화라는 것은 이제 내가 있고 또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라는 것은 직업 환경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와 환경이 있는데 나도 직업에 요구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직업 환경 역시 나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이 둘 다 서로 충족이 되면 이것을 조화 상태라고 해요. 즉, 직업 적응이 잘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나의 조건이든 직업 환경의 조건이든 서로 충족되지가 않아요. 어느 한쪽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것은 부조화 상태, 직업 적응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화의 개념으로 직업 적응을 설명한 것이 롭퀴스트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이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살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직업 적응 방식의 유형 3가지. 그래서 적응 방식 차원이라고 합니다. 적응 방식 차원에서 그 유형 3가지. 근데 보통 이제 4가지를 쓰라고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4가지를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는 적응 반응 끈적, 적응 반응 끈적, 반응성,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이라는 것은 작업 환경에 반응하는 정도입니다. 작업 성격이 변화할 때 작업 환경에 반응하는 정도, 반응성. 그래서 이 반응성이 높으면 아무래도 조화 상태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융통성, 유연성.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가 유연성, 융통성이다. 끈기는 견뎌내는 정도겠죠. 나와 맞지 않는 환경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지. 인내, 적극성, 능동성이라고도 하고요.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정도를 적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 끈적. 적응 방식 유형은 반응 끈적이다. 요거는 출제 빈도가 이제 별 1개 정도 되는 문제였고요. 이것보다 이제 더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성격 유형 요소들 중 3가지. 성격 유형 요소들 중 3가지. 요거는 이제 성격 양식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직업 적응 유형. 앞에서는 직업 적응 방식의 유형이고, 적응 방식의 유형이고, 이 문제는 성격 양식 차원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4가지. 민혁이 성격 질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거는 같이 꼭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출제 빈도가 별 4개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민혁이 성격 지리다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민첩성이라는 것은 반응 속도와 관련이 됩니다. 환경에 대한 반응 속도. 그러니까 어떠한 과제를 딱 주어졌을 때 바로 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민첩성이 높은 거고요. 조금 미루다가 시작하는 사람, 민첩성이 낮은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격 양식 차원에서 민첩성이 있고요. 역량, 페이스라고 하는데 페이스는 속도죠. 그래서 속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역량이라는 것은 에너지 소비 수준, 에너지 활동 수준을 말합니다. 페이스가 빠르다, 페이스가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제를 해나가는 속도를 말합니다. 평균 속도죠. 그래서 작업자의 평균 활동 수준, 역량. 그 다음 리듬이라는 것은 과제 해나가는 속도의 규칙성 패턴. 그래서 꾸준히 과제를 1시간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10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높은 페이스로 달리다가 확 페이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이것을 이제 리듬이라고 합니다. 리듬이 꾸준한지 아니면 리듬이 불규칙한지. 그래서 성격 양식 차원 리듬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음 지구력이라는 것은 지속 시간을 말하는 거죠. 환경과의 상호작용 시간. 딱 과제를 하는데 하루에 8시간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1시간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혁, 리지. 민혁이 성격, 지리다. 성격은 이제 성격 양식 차원이죠. 그래서 민혁이 성격, 지리다. 아니면 민혁, 리지. 이렇게 같이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4번 틴슬레이 브래들리가 제시한 검사 해석의 4단계를 설명하시오. 요거는 이제 그냥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사 해석 4단계 팀브레드 해내결추 틴슬레이 브래들리 해서 팀브레드입니다. 팀브레드 해내결추 1단계 해석 준비하기 2단계 내담자 준비시키기 결과 전달하기 추후 활동 해내결추. 그래서 해석 준비하기는 내담자가 이 검사 점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심사숙고 해보는 거고요. 내담자 준비시키기, 내담자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결과 전달하기, 검사 결과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추후 활동, 그래서 이 검사 결과의 의미를 강조한다는 건 검사 점수 자체에 그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조하면서 전달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추후 활동 단계, 상담 결과에 대한 내담자의 이해, 의견을 확인한다. 이것도 이제 별 4개의 그 출제 빈도인데 최근에 좀 안 보이다가 이제 또 2023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고트프레드슨 개인 직업 포부 발달 단계 4단계를 쓰시오 라고 출제가 됐는데 쓰고 설명하시오도 출제가 이제 종종 됐어요. 그리고 이 4단계를 쓰고 나이에 따라 설명하시오 라고 또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개인 직업 포부 발달 단계는 별 5개 정도 빈도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은 거죠. 잘 정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고트프레드스는 이 직업 포부 발달에 대해서 개인이 자아 개념이 발달함에 따라서 포부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직업 포부를 발달시켜 나간다라고 했어요. 다시 직업 포부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직업 포부를 발달시킨다. 그래서 제한 절충의 원리거든요. 자, 제한 절충. 제한 절충의 원리에 따라 직업 포부를 발달시켜 나간다. 이 내용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암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장벽에 부딪히면은 한계에 부딪히면 자신의 포부를 제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시에는 이제 타협, 절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한과 절충의 원리. 왜냐면은 이제 내가 뭔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직업을 포기해야겠죠. 네, 이런 게 이제 타협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한과 절충의 원리에 따라 직업 포부를 발달시킨다. 그래서 정답 작성해보면 직업 포부 힘성사내 36914 직업 포부 힘성사내 36914. 자, 1단계는 힘과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내적 자아, 힘성사내입니다. 그래서 힘과 크기 지향성 보시면 힘과 크기를 중요하는 시기죠. 3에서 5세, 3세, 5세 시기. 그래서 외형적인 관심, 큰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6세에서 8세가 되면 성 역할을 알게 돼요.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호도 성 역할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나이가 되면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면 사회적 가치, 사회 계층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네,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받고, 네, 이런 것들, 다른 사람 눈치를 어느 정도 보게 되는 나이죠. 그래서 사회적 명성과 능력, 네, 이런 것들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게 된다. 다음, 청소년기에 접어듭니다. 내적 자아 지향성. 사회 계층에 더해서 이제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진정한 청소년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 성찰과 사회 계층의 맥락에서 직업적 포부를 발달하게 된다. 네. 이렇게 힘성사내 36914 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형태주의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자신에 대해 더 잘 지각하고 내적 갈등을 충분히 경험하며 미해결된 감정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 네, 형태주의 상담 기법 4가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태주의는 게슈탈트라고도 하죠. 게슈탈트 상담. 게슈탈트가 독일어로 형태라고 하는데요. 펄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은 여기 지금에서의 자각과 경험을 강조해요. 여기 지금 여기서 내가 느끼는 자각, 경험, 네, 이것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형태주의 상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요거죠. 이 그림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네, 사람 얼굴 둘이 마주보는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고, 요 술잔, 칵테일잔, 예, 요 술잔으로 보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한테는 요 술잔이 전경으로 떠오른 것이고, 이 하얀 부분이 사람 얼굴로 보인 분들은 네, 검은색 부분이 전경으로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술잔이 보였다가 사람 얼굴이 보였다가 왔다 갔다 하죠. 이처럼 우리가 형태를 지각하는 것은 전경과 배경의 끊임없는 교차 작업에 의해서 우리는 형태를 지각하게 된다. 자, 그래서 하나가 이제 어떤 게 전경으로 올라오면 어떤 거는 배경으로 자연히 밀려나고, 네, 이렇게 끊임없는 교차 작업에 의해서 우리는 형태를 지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지각을 하려면 자각과 접촉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각, 아까 얘기했듯이 내 스스로 지금 여기 나를 자각하는 것, 나를 자각하는 경험이 중요하고요. 접촉이라는 것은 나와 외부 환경 간의 접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외부 환경 간의 접촉이 중요한데, 이 접촉이 문제가 생기면 네, 이런 접촉 경계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심리적인 문제가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문제 답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형태주의 상담의 기법, 빈의자 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형태 자각을 암기를 해주세요. 자, 욕구와 감정의 자각, 내 마음을 자각하는 거죠. 그리고 신체, 내 몸을 자각하고, 언어, 나의 말을 자각하고, 환경, 내 주변 환경에 대한 자각, 그리고 빈의자 기법, 이렇게 빈형태 자각을 암기해주세요. 욕구 감정은 지금 여기 내가 느끼는 욕구 감정을 자각하는 것. 신체 자각은 어떤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떠올려 보는데 그때 나의 호흡, 나의 목소리, 내 근육이 긴장을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느껴보는 거죠. 자각하도록 이제 돕는 기법이고요. 언어 자각, 이 나의 말에 대해서 이 감정을 자각하는 걸 돕기 위해서 말을 우리,
뭐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나는으로 바꾸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자각. 다음 환경 자각이라고 하면 오감을 사용하는 거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네, 이 오감을 사용해서 주변 환경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감정을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와 환경과 더 생생하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오감을 사용해서 환경과 더 생생한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을 더 명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 빈 의자 기법. 빈 의자에 어떤 대상이 앉아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빈 의자에 대고 나의 감정을 이제 투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투사된 나의 감정을 자각할 수 있겠죠. 혹은 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슈탈트에서는 빈 형태 자각, 빈 의자 기법과 여러 가지 자각 기법을 사용해서 내담자의 이런 미해결된 감정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7번입니다. 수퍼의 경력 개발 5단계 쓰고 설명하시오. 네, 요거는 별 3개 정도의 출제 빈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정답 중심으로만 간단히 정리를 하고 이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 각 단계별 좀 상세 내용들은 제가 여기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 링크의 영상 부분을 확인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탐 화규세, 뭐 필기 때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성탐 화규세. 그래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성장기는 14세까지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욕구 환상이 지배적인 시기죠. 욕구 환상. 그리고 점차 초등학생이 되고 성장하면서 사회 참여와 현실 검증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흥미와 능력을 중시하게 되는 시기다. 그래서 환흥능,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가 합쳐져서 성장기죠. 네. 그 다음 탐색기. 탐색기는 15세에서 24세 시기, 성인 초기까지의 청소년기, 성인 초기. 그래서 학교, 여가 활동, 시간제 일을 통해서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 수행하면서 직업 탐색을 시도하는 시기다. 확립기라고 하면은 이제 44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성인 중기, 25세부터 44세니까 한창 일을 하는 시기죠. 직업에 종사하고 생활 터전을 잡는 시기. 유지기는 45세에서 64세. 그래서 직업 세계의 위치가 확고해지는 시기, 그리고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고요. 쇠퇴기는 그 이후 이제 은퇴하게 되는 시기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8번. 실업과 관련된 야호다의 박탈 이론. 야호다의 박탈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고용 상태에 있게 되면 실직 상태보다 여러 가지 잠재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고용으로 인한 잠재적 효과를 5가지 쓰시오. 네, 야호다의 박탈 이론은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것보다, 실직보다는 어쨌든 아주 안 좋은, 아주 별로인, 아주 그지 같은 일자리라도 고용 상태에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낫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네, 불만족스러운 고용 상태이더라도 실업인 상태보다는 심리적, 개인적인 측면이죠. 사회적 측면에서 더 이익이다. 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뭐 이런 속담이 있듯이 거지 같더라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더 낫다. 네, 한 줄 요약입니다. 그래서 정답 작성해보면 박탈이론, 접시닦기, 공정활동.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겠죠. 고용으로 인한 사회적 접촉. 네, 접촉이 아무래도 더 증가할 수 있고요. 또 시간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어떤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하면 공동의 목표가 있잖아요. 네,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체감과 지위,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활동성, 네, 가만히 놀고 있는 것보다 뭔가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활력을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접촉 시간, 접시 닦기, 공정활동, 공동목표, 정체감, 활동성, 접시 닦기, 공정활동. 요거는 이제 별 2개 정도 출제 빈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3가지 쓰시오가 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5가지로 또 늘어서, 그러니까 5가지로도 출제가 되고 3가지로도 출제가 돼요. 다음 9번으로 넘어갑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낮게 만드는 요인들. 기혼 여성 가임기에 고교 자녀는 법 배우자. 가임기에 고교 자녀는 법을 배우래요. 자, 가계 생산 기술이 낙후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은 낮아지겠죠. 다음 시장 임금. 임금이 낮으면은 일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고용시장의 발달 여부. 고용시장이 경직되어 있으면 기혼 여성은 취업을 더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혼 여성 교육 수준이 낮아질수록 경제활동에 소극적이게 되고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일을 더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할 때 기혼 여성은 일을 더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많으면은 기혼 여성은 일하는 비율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혼 여성 가임기에 고교 자녀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10번. 구성타당도의 유형 2가지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별 5개 출제 빈도입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2가지라고 했는데 3가지 쓰라고 하는 것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3가지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타당도. 타당도가 뭘까요? 타당도라는 것은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말합니다. 신뢰도는 뭐였어요? 신뢰도는 검사 결과의 일관성을 말하는 것이고, 타당도는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도 하면 여러분들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네, 뭐였나요? 타당도는 내준구 준공의 구수변요. 내준구 준공의 구수변요. 그래서 타당도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 그리고 준거 타당도에는 어떤 게 있어요? 공인 타당도, 예측 타당도가 있다. 그리고 구성 타당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변요,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 이렇게 타당도가 분류가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내준구 중에 구성타당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성타당도는 개념타당도라고도 하고 구인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론적 연구에 주로 이제 사용이 되는 중요한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개념타당도. 그래서 개념타당도, 구성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수렴, 변별, 요인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수렴 타당도는 수렴한다, 집중한다 라는 의미죠. 수렴 타당도, 집중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수렴 타당도는 검사 결과가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들과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쉽게 말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제대로 밝혀내고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여부를 검사할 때 이제 혈액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를 하죠. 그러면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가 모두 임신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수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정확하게 이제 찾아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변별 타당도의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판별해낸다라고 해서 판별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변별 타당도는 수렴과는 반대로 걸러내는 거예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 없는 것을 걸러내는지를 보는 것이 변별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IQ 점수와 수면 시간은 서로 상관관계가 어떨까요? 상관관계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변별 타당도 통해서 이제 걸러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인 분석.
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검사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그룹화한다. 그래서 검사를 개발할 때 1번부터 뭐 100번까지 문항을 개발을 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이 100에서 100까지 문항 중에서 뭐 1번, 10번, 15번 이렇게 한 그룹은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들이다. 나머지 또 한 그룹은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이다. 이렇게 뭐 구분을 그룹화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룹화해서 이 문항은 우울을 측정하는 거구나. 이 문항은 PTSD를 측정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요인화 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심리학 시험, 우리 직업심리학 과목 공부를 보면은 발달 이론에 관한 문제들로 이렇게 한 그룹 묶을 수 있고, 또 지금 이 문제와 같이 통계 개념을 묻는 문제, 이렇게 한 그룹도 구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항을 그룹화하는 것이 요인 분석이다. 그래서 정답 작성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수렴타당도는 검사 결과가 해당 속성과 관련 있는 변인들과 관계가 높은지를 확인하는 것. 변별은 관련 없는 변인들과 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요인 분석은 구성 문항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비슷한 것끼리, 관련 높은 것끼리 묶는다는 거예요. 11번입니다. 직무평가 방법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네, 요거는 이번에는 3가지 나왔는데 이전에는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출제 빈도는 별 1개 정도 문제입니다. 직무평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직무별로 이 직무는 더 중요하고 이 직무는 좀 덜 중요하고 이렇게 상대적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겠죠. 이게 돈과 관련이 되니까. 실제로 뭐 휴대폰 제조업체다. 그러면은 실제로 생산, 제조 혹은 연구개발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겠죠. 경영 지원 이런 부서보다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매기는 과정이 직무평가다. 직무평가 방법 4가지는 서류 요점, 직무평가 서류 요점, 그래서 서열법, 직무의 중요도와 장점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서열법입니다. 서열법은 쉬워요. 네, 간편하고 신속하다. 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분류법 있습니다. 직무를 이제 등급 기준표에 매치를 해서 등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직무를 수준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표현하는데 미리 등급 기준표를 정해놓고 이 등급 기준표에 비교를 해서 등급을 결정하는 게 분류법. 다음 요소 비교법. 조직에서 핵심이 되는 기준 직무를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 그리고 기준 직무를 비교한다. 그러니까 평가할 직무랑 기준이 되는 직무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유사한 직무끼리는 이게 가능한데 좀 이게 만약에 기준 직무에 대한 평가가 부정확하면은 좀 전체 직무 평가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소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점수법이 있습니다. 점수법은 각 직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무에 따라 요소별로 점수를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점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뭐 이 기술에 대한 숙련도, 또 정신적 노력의 정도, 육체적 노력의 정도, 작업 조건, 책임 이런 것들을 각 요소별로 점수화해서 총점으로 직무를 평가하는 게 점수법. 직무평가는 서류 요점이다. 12번 홀랜드 직업 흥미 검사의 6가지 유형을 쓰고 각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오. 근데 요거는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별 5개 이상이 출제 빈도고요. 홀랜드 이론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이 아니고 이전 영상에도 있으니까요. 제가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요. 2023년 3회 공부한 영상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6가지 유형 리아섹이라고도 하고 현타미아 사진관이라고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실형. 현실형은 현장 수행 활동, 기계 도구 조작, 구체적 사물지향적 활동을 선호하는 게 현실형. 탐구형은 연구 탐구죠. 학문의 깊이는 연구 탐구 활동 선호. 예술형은 자유분방, 심미적. 그래서 심미적, 자유롭고 창조적 활동. 사회형은 사람들, 친밀,
온정적인 이런 성향이죠. 사람 대상으로 하는 사람 지향적 활동 선호, 진취형, 사업가, 정치가, 영업사원, 경쟁적 적극적 활동 선호, 관습형, 도서관 사서, 회계, 은행 이런 것과 관련이 되죠. 조직적, 계획적, 꼼꼼함 요하는 활동 선호한다. 현타미의 사진관, 리아색. 13번입니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에 육체활동의 구분 5가지를 쓰시오. 부가직업 정보에서 육체활동이라는 것은 신체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직업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신체 능력을 육체활동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국 직업사전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직업명 한국문화 강사가 있는데 여기에 부가직업 정보를 보시면 육체활동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활동 항목에 언어력이라고 적혀 있어요. 한국문화 강사는 언어력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활동 구분을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한국직업사전에서는. 그래서 이 6가지 항목이 무엇인지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5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하나씩 살펴보면 언어력이라는 것은 말로 의사교환하는 거죠. 그런 능력. 시각이라고 하면 물체의 길이, 넓이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 시각적 능력. 청각이라고 하면 듣는 건데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계 소리 듣고 이거 고장났네?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도 청각이 되고, 또 어떤 내용을 듣고 논리적인 판단하는 것, 이것도 청각과 관련이 됩니다. 손사용은 손을 좀 정밀하게, 정교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되겠고요. 균형 감각은 신체 균형 유지가 필요한 능력이고요. 웅크림은 몸을 웅크리는 거, 허리 굽히거나 앞이고 굽히고 무릎 꿇고 이런 게 요구되는 직업은 이제 웅크림으로 이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요 육체활동 구분 5가지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육체활동, 언어, 시청, 손사용은 균올마, 언어, 시각, 청각, 손사용, 균형 감각 이렇게 암기하시고, 혹은 언어, 시청, 손웅균 해서 손사용, 웅크림, 균형 감각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14번. 표준 직업 분류와 직능 수준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는 숫자를 쓰시오. 요거는 출제 빈도는 별 2개 정도인데, 이거는 뭐 필기 준비하실 때 암기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냥 이 자리 공부하면서 같이 암기를 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 대분류와 필요한 직능 수준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관전사서, 대분류 먼저 암기를 해볼게요. 관전사서, 판농기장, 단군. 그래서 1에서 9까지 대분류가 있고, 군인은 A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에서 9까지 분류를 하고 A, 군인은 따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관전사서, 판농기장, 단군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앞에 관전은 관리자, 전문가. 관리자, 전문가는 제3, 4 직능 수준이 요구됩니다. 관전은 제3, 4 직능 수준이 요구되고 나머지는 다 2예요. 근데 단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제2 직능 수준이다. 단군 보시면 단순 노무 종사자예요.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1 직능 수준이고, 군, A죠. 군인은 제2 또는 제1. 죄송합니다. 제2 이상. 제2 이상 군인. 그래서 관전사서, 판농기장, 단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빨간 글씨 강조된 부분이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전사서, 판농기장, 단군이니까 어때요? 관전사서, 관리자는 제4 또는 제3이었죠. 그리고 판농기장까지는 제2 직능 수준, 그리고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 이렇게 암기 하시면 됩니다. 15번이에요. 표준화된 심리검사는 집단 내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단 내 기준 3가지를 적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집단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을 규준이라고 했어요.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점수가 규준 점수예요. 그러면 집단 내의 기준이 뭐냐? 집단 내에서 개인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집단 내 규준이다. 그래서 집단 내 100표 등급입니다. 집단 내 규준은 100표 등급, 100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 네, 이렇게 세 가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위 점수라는 것은 0에서 100 사이의 점수를 놓는 거죠. 0에서 100 사이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표준 점수라는 것은 원점수를 표준화시킨 점수다. 표준화시켰다는 것, 네. 비교를 하기 위해서 표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사용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표준화를 시킨다. 그래서 원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표준화시켜서 표준 점수로 변환을 시키면 원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그래서 이제 상대적 위치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표준 점수로는 Z점수와 T점수가 있죠. 그래서 Z점수는 평균이 몇이에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로 변환시킨 게 Z점수. 그리고 T점수는 몇이에요?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인 분포로 표준화한 것이 T점수다. 네, Z점수, T점수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표준화시킨 점수다. 다음, 표준 등급. 표준 등급은 네,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생각하면 되겠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모든 점수를 1에서 9의 구간으로 네, 변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등급을 부여한 것. 스테나인 척도라고도 합니다. 표준 등급. 16번. 직업 심리 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네, 요것도 잘 정리해 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별 4개 출제 빈도의 문제입니다. 보면은 신뢰도를 잠깐 보면 신뢰도라는 것은 앞에 타당도 문제에서 언급했듯이 검사 결과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신뢰도 0에서 1 사이의 범위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개인차가 클수록 측정 오차를 줄일수록 신뢰도는 커집니다. 그리고 표본의 동질성이 신뢰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3가지는 검동반, 네, 검동반, 반동검이라고 해도 되고요. 반동검, 반동동, 동동간두. 이거 이제 암기를 하셔야겠죠. 반동검, 반동동, 동동간두. 그래서 반 하면은 반분 신뢰도. 반분 신뢰도는 검사를 전체를 반으로 나누어서 문항을 전체 반으로 나누어서 두 검사 점수 간에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전체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 2개의 검사를 점수가 비슷한지 일관되게 나오는지를 비교하는 것. 그리고 동형 검사죠. 동동 뭐예요? 동일한 수검자에게 동형의 검사를 시작한다. 동일한 수검자에게 동형의 검사를 시작한다. 반동동. 그래서 동형 검사 신뢰도. 검하면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죠. 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동간두입니다. 동동간두.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수검자에게 실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거예요. 두 검사의 점수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동검, 반동동, 동동간두. 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암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17번. 실존주의 상담은 실존적 존재로서 인간이 갖는 궁극적 관심사에 대한 자각이 불안을 야기한다라고 봅니다. 실존주의의 궁극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3가지 혹은 4가지. 네. 여기서는 이제 3가지로 출제가 됐던 것 같은데 4가지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실존주의 문제는 대부분 이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존주의의 다른 문제들은 이제 별 1개 정도의 출제 빈도인데 이 문제만큼은
출제 빈도 별 4개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같이 실존주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실존주의 빅터 프랭클 얄롬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자, 빅터 프랭클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방법도 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계속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뭔가 생각하게 되는 주제, 틈만 나면 이제 생각하게 되는 주제가 이런 주제인 것 같아요. 삶의 목적은 뭘까? 왜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자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러한 삶의 목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이론이 실존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 의미를 강조했어요.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고 합니다. 실존주의 치료를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라고 해요. 그래서 삶의 의미성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삶의 의미성이 이제 주요 관심사예요. 이 세상 자체만 놓고 보면은 세상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의미 없는 세상에서 과연 나 자신은 어떻게 의미를 찾을 것인가? 그것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제 삶의 의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유와 책임도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우리는 자유를 항상 추구하지만 또 안정되고 싶은 욕구도 있잖아요. 이 자유에는 또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와 책임, 그 사이에서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 이 실존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이런 관심사이기 때문에 불안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쨌든 선택의 자유가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와 책임은 항상 함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실존주의에서의 실존. 실존주의에서의 실존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가 나로서, 진실한 나로서 존재하는 것. 네, 그것이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 실존이라는 개념, 실존주의 철학 자체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이 문제 그냥 이해를 위해서 굉장히 짧게 뭉뚱그려서 압축해서 얘기하는 내용이라는 점 감안하셔서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진짜 나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실존은 궁극적으로는 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진행 중인 과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존을 향해서 나아가고 변화하고 있다. 이 실존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실존을 통해서 자기 자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각 능력을 강조합니다. 실존주의 상담. 네.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궁극적 관심사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밑에 얄롬의 관심사는 필기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죠. 죽자 고무, 죽음 자유, 고립 무의미성. 그런데 실기에서는 이 빨간 글씨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비존재, 자유와 책임, 삶의 의미성, 진실성. 네. 정답 작성해보면 죽자는 의미는 진실이다. 혹은 죽자의 진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죽음과 비존재.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은 이제 누구나 다 죽게 마련이죠. 그런데 또 죽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네, 이런 것이 서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면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죽음과 비존재.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한다. 삶의 유한성에 대해서 자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주제이다. 자유와 책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겐 자유 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진다. 삶의 의미성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이 주제가 상당히 궁극적인 관심사의 주제다. 진실성. 실존을 획득하기 위해서 진실성 있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진정한 나로서 지금 여기 존재하기 위해서 진실성 있는 노력을 한다. 요 네 가지입니다. 죽자는 의미는 진실이다. 실존주의 상담 정리해봤습니다. 18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생산단위 활동 형태 중에서 주된 활동, 보조활동, 부차적 활동을 설명하시오. 네, 출제는 여기 보조활동까지만 됐었는데 부차적 산업활동까지 묻는 세 가지 다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으니까요.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별 2개 정도의 출제 빈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먼저 생산단위 산업활동을 보면 표준산업분류에서 설명하는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보조적 산업활동이 결합이 돼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적 활동은 주된 산업활동과 부차적 산업활동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고 정답 작성합니다. 자, 주된 산업활동이라는 것은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루잠 주식회사가 있다라고 합시다. 단순하게 1인 기업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루잠 주식회사의 그루잠이 열심히 일을 해요.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또 낮에는 유튜브 영상을 찍고 또 강의 판매를 하고 교재 판매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하는데 이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이 주된 산업활동이 된다. 그러면 그 이외 예를 들어 강의 활동이 주된 산업활동이다 라고 하면 그 이외에 카페에서 일하는 것, 신문을 배달하고 이런 나머지 활동들은 부차적 산업활동이 되는 거죠.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생산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보조활동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된 산업활동과 부차적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창고, 운송, 구매 등등이 포함되며 주된 활동과 부차적 활동을 지원한다. 보조활동.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단위 활동 형태, 산업활동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023년 2회 기출문제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처음부터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은 사실 잘 안 외워지는데 내용을 조금 이해하면서 좀 맥락을 생각하면서 암기를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좀만 더 화이팅 하셔서 공부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